네, 3월 25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유현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라이브 때도 이 얘기했는데 미국 증시는 정말 강하게 막 올라요. 잘 오르는데 한국 시장 정말 그렇죠. 비리비리해요. 자,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또 반등의 마지막 아니야? 주말이고 또 오늘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참 그래서 오늘 되게 시장을 많이 보면서 최근 시장을 보면서도 그렇고 생각을 좀 진짜 많이 하게 되고 이게 지수를 따라가기도 굉장히 좀 힘들고 그렇다고 지금 종목의 순환매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대응하기도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사실 지수의 흐름만 봤을 때는 차분한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계좌가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보기에는 만족하시는 분들이 그렇다 많이 있으진 않을 거예요. 그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잔고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들만 많이 남아있을 거고 수익 난 것들은 다 일정 부분 다 팔고 있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지금까지 뭐 주가가 최근에 2차 전지가 좀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엄청나게 종목별로 큰 반등이 나오진 않은 상태 이거죠. 그리고 왜냐면 종목별로 뺑뺑뺑만 돌아가니까 뭐 잠깐 오를 수는 있지만 거기서 팔고 뭐 지켜내고 다른 쪽으로 가셨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수만 안정화된 흐름, 밖에서 보기에만 안정화된 흐름인 상태에서 종목별로 흐름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딱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사실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었고 더군다나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흐름 보면 제일 실적으로서의 미들매는 반도체 섹터인데 반도체 섹터가 제일 재미없었죠. 재미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반도체가 이제 인정받는구나. 아마 오늘 장 시작하면서 특히 어제 미국 상승도 상승이지만 반도체 섹터들의 상승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소부장도 강하게 좀 반등을 좀 기대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엔비디아가 9% 그렇죠. 올랐다면서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만큼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겠지. 최소한 좀 뭔가 급등은 아니더라도 뭔가 상승 추세로서의 반전의 기회를 만드는 날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건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좀 기대했는데 장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역시 장 초반에만 잠깐 반짝 셌었고 그렇지 못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빠졌죠.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끝났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21선 장악에 힘든 모습입니다. 네, 힘든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는 사실 최근에 좀 먼저 단기 반등이 먼저 나온 상태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오늘 장대음봉을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역시나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정도의 매물하고 고기랑 그다음에 그때 말씀드렸던 11만 원 초중반 정도의 장기평선이 좀 좁은 박스권 내. 그러니까 단기 매매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구간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의 좀 박스권 흐름이 당분간 어쩔 수 없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의 크게 이날 급등했던 갭상승이 한 3% 나왔던 날 차트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 갭상승이 썩 좋은 모습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차트는 항상 갭을 메꾸는 가는 습성들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전에도 급등 1월 말에도 1월 28일 상승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3% 급등 갭상승이 나왔었는데 그 이틀 뒤에 또 바로 이 아랫꼬리로 갭을 다 메꾸는 모습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11월 말에도 한번 급등했다가 또 메꾸고 가는 모습이 나왔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히려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잘 된 게 뭐냐면 여기 앞서 보시면 갭 상승하고 나서 갭 메꾸고 나면 다 반등이 나왔었어요. 최근에 단기 반등 흐름들은요. 그래서 오히려 하이닉스는 혹시나 다음 주 초반에 11만 원 한 5천 원대 오면 정말 단기 관점으로도 일단은 매수 잔점은 될 것 같습니다. 12만 5천 원 정도 흐름까지는 충분히 만 원대인데 그 정도는 한번 해보실 만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과연 12만 5천 원을 뚫고 올라가려면 돈이 더 필요합니다. 시장에 수급이 더 필요하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도 여기서
수급이 돈이 가려면 시장에 돈이 더 필요해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사야 된다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거잖아요. 사줘야 오르는 주식이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이제 3월 달 들어서 쭉 매매, 이제 올해 들어서 계속 매도해왔던 외국인들의 매도 일관세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잠깐 1조 정도 사서 오늘 기대를 했었으면 다시 5조 대 팔고 5천억대 또 팔고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흐름만 봐도 훨씬 더 파란색이 훨씬 더 많고, 그죠? 그리고 빨간색 개인들은 순매수가 훨씬 더 많죠. 사실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기관 투자자들 매매 동향 거의 체크하지 않고요. 외국인하고 개인들의 수급이 교체되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그 얘기는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는 그렇죠. 순간 네. 그때가 이제 네. 투자할 때다. 그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이 파는 게 아니라 팔리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습성이 좀 약간 밑에 팔면서 이게 받쳐놓고 사기 때문에 그 시장을 들어올리지 못해요. 그리고 꽤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집중도도 좀 떨어지고, 대신에 외국인들은 사려고 할 때 시장가로 사죠.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려면 무조건 시장가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받쳐놓고 사는 거는 주식이 올라가지 않아요. 사지긴 사지는 거지만 누군가가 세게 팔아야 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들의 매수 패턴은 대부분 그렇고, 외국인들은 한번 기조를 정하면 사는 거든 파든 거든 그냥 시장가로 사거든. 시장가로 사고 시장가로 팔고. 근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기조 자체가 시장가로 파는 기조예요. 여전히 아직도. 그러니까 그나마 어제 1조 정도의 매수 들어온 거는 굉장히 의미 있다 일단 생각하거든요. 브레이크 정도는 잡아줬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과연 여기 이번이 변곡점이 될까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봐죠. 이거 1조 매수는 어제 삼성전자가 아직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삼성전자가 블록들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있어서 여기 이제 대량 거래가 나오는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매수 때문에 1조를 잡혔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어제의 블록딜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이다. 네. 이유는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요. 이것도 제 쭉 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어느 정도 통계를 내봤을 때의 경험인데, 주가가 장기 하락세를 나온 상태에서의 블록딜은 좀 좋은 의미가 강합니다. 매수 포지션을 취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좀 강하고요. 반대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블록딜은 매도의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블록딜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블록딜이 나와서 급락이 좀 나오긴 했잖아요. 잠깐만 봐볼게요. 자, 셀트리온도 이날 이제 블록딜이 나와서 조금 잘 가려고 하는 흐름에 3월 이번 주 화요일 날 블록딜이 나오면서 더 거래량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삼성전자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주가가 일정 부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의 블록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하는 거나 기사에서 나오는 거는 매도자의 의견만 지나치게 강조해서 봐요. 그죠? 뭐 이거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테마색이 팔아서 유명한 그렇지. 투자자가 팔고 나갔다. 그래서 뭐 할인해서 뭐 파는 것도 있어서 좀 주가가 빠졌습니다만, 이거는 파는 사람도 파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사는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팔았지만 누군가는 샀잖아요. 그렇지. 그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누군가 받은 사람 입장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가 손해 보면서 네. 사진 않을까.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팔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여기서 주가 받아서 이거 가지고 자기가 공매도 때려가지고 같이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주가가 어느 정도 다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의 블록딜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한번 사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대신에 사도 되지만 이게 급등이나 상승으로 바로 연결될 거라고는 아직 그렇게 바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렇지. 일단 하락은 어느 정도 멈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러니까 우리는 거죠. 좀 주로 파는 사람. 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팔겠지. 이 팔겠지. 근데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고점에서의 블록딜 나왔을 때도 주가는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입장도 있으니까, 근데 그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블록딜은 이유가 있으니까 사겠지라고 생각들을 해요. 거꾸로서 반대로 봐야 되는 저는 관점이거든요. 역발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유가 있으니까 사는 사람도 샀을 거다. 그 이야기 들어봐야죠. 그때는 전날 종가 기준에서 뭐 일정 부분 할인을 하죠. 한 예. 6%인가 7%? 뭐, 그건 어떻게. 종목마다 다르긴 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저는
수급적인 플레이로는 좀 그렇게 봐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나서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장 마감 즈음에 해서 혹시 보셨나요? 이게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이 나오셔서 저 작년에는 열심히 김어준의 뭐지 거기 프로에도 나간 걸 한번 그런가요? 봤었는데 네. 뉴스공장인가 거기. 네네. 그러면서 여기 재작년. 요 얘기 나왔죠. 3사 합병 이제 하려고 한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셀트리온 주식들을 좀 묶어놨던 뉴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한 블록들이 아니었나? 라고 이건 지극히 내피셜입니다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블록들이 나와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힘들 수는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 사는 사람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무슨 이제 코미디 대사에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너 누구랑 닮았다라고 말했을 때 그거는 그 당사자 말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말 있는 것처럼 이거는 파는 사람만 무조건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 입장도 들어봐야 된다. 그거 이제 시황 얘기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시 돌아가면. 근데 이게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네. 그 셀트리온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이사도 그 주가가 35만 원 될 때까지 지금 얼마 맞지 16만 않겠다. 5천 원인데 네. 최저임금만 받고 네네. 일하겠다. 카카오도 사실 그 얘기 나오고 나서 좀 조금씩 반등했죠.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은 셀트리온 그룹주는 어쨌든 그 분식회계에 대한 이슈도 이제 어느 정도 벗었고 했기 때문에 좀 계속 가려져 왔던 뭐 계속 발목 잡았던 불확실성들이 하나하나 제거돼 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는 위치에 있지 않나. 삼성전자, 셀트리온 둘 다. 그래서 어쨌든 간 다시 돌아가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여전히 코스피에서는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언제 바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3월 중순 이제 지나고 나면 시장은 해볼만 하다라는 기조를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시장은 지금 해볼만 하거든요. 해볼만 한데 뭔가 이제 개인 투자자를 최근에 주식 시작하셨던 분들의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 대형주들, 뭐 이런 주식들이 사실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반등이 못 나온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 주시장은 항상 보면 코스피, 코스닥 전체 지수로 봤을 때 그 상승률이 YTD로 봤을 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올해는 솔직히 상대적으로 코스닥, 코스피보다는 닭 쪽이 좀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 그래서 저도 작년에 코스피 쪽에서 매매 못해서 수익을 많이 못 내렸던 분들한테도 항상 말씀이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이왕 기다린 거 개별 종목들도 이제 하나하나 튀기 시작했고, 이제 3월달도 확실히 좀 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오니까 기다려보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확실히 좀 나오고 있죠. 확실히 조금 더 기조가 뭐 여전히 같은 기조이긴 합니다만 외국인들이 조금 더 빨간색을 좀 더 많이 보여주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종목별로 되게 살아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여전히 코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매매가 당분간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그 부분이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더 거시적으로 올라가면 지금 이제 파월 의장님께서 기준금리를 이번에 25bp 인상하고 5월 달에 50bp, 6월 달에 50bp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 국채 10년을 보면 오히려 지금 미국이 중립금리를 2.5까지 봤었는데 오히려 전망치가 2.375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미국 국채 10년물 이걸 지금은 좀 다 떨어졌지만 넘어서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성장주들이 다 반등을 한 국면인데 여기서 금리 더 올라봤자겠구나라는 게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FOMC를 빨리 끝났으면 하는 이유였잖아요. 빨리 끝나야 불확실성 제거되고 더 좋은 거는 올해 경로만 제시해주면 금리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폭락 오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그게 제 큰 틀이었거든. 상반기 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그렇게는 가고 있죠. 종목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5월달, 6월달 50pp까지도 이것도 사실 예상이 없었던 내용인데 갑자기 툭 튀어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미국은 테슬라 다시 천슬라 복귀했고 기술주들 다 복귀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한국 주식도 일단은 성장주들이 다 지금 반등하고 있고 몇몇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불을 뿜고 성장 주식들이 다 반등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국면이 그래서 제가 가치주와 성장주 뭐 고를래 하면 항상 저는 성장주예요. 일시적으로 갈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금리로 인한 충격은 정말 일시적이거든요. 그리고 중장기를 봤을 때 성장주가 결국 큰 수익을 항상 줬었고 그래서 이런 기조는 어쨌든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성장주들의 반등이 나온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2.5까지 봤으면 25bp씩 10번 올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 시장에서 반영된 거죠. 이게 반영된 거고 지금 올해 이번 3월 달 포함해서 7번 올리는 거니까 그러면 올 연말 금리는 한 1.5 예상하고 있는 거죠. 1.5 정도.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앞서 무슨 국면 이제 불확실성들이 제거됐으니까 성장주 다시 매매해보자. 대신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소형주 단에서 바야흐로 대종목장의 시대다. 대항의 시대라는 말 쓰잖아요. 대항의 시대 그 게임 이름인데. 이게 게임 이름이죠. 나 그거 내가 처음으로 했던 게임인데. 아, 그러세요? 대항의 시대 말고 대종목의 시대다, 지금은. 대종목의 시대. 근데 지금 느낌이 뭐냐면 2018년, 그러니까 제가 계속 과거 직전 금리 사이클이랑 비교를 드리는데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2017년까지 코스피 시장이었고요. 2017년 말부터 2018년 가을까지 종목장이었거든요. 그때랑 흐름이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종목장의 시대인 거 보면 또 그 흐름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로대로라고 하면 2018년도 정말 상반기 정말 화려했거든요. 제약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종목들 그리고 여름 지나고 나서 대복주 터지면서 미친 듯이 날아갔다가 2018년 10월 달에 금리 인상 클라이막스 하고 남북 경협 깨지면서 대폭락이 왔죠. 2018년 10월 달에 금리 인상 클라이막스 하면서. 그렇게도 뭐 지금 뭐 그때랑 지금 조금 상황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올 상반기는 정말 대종목장의 시대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반기까지는 일단은 해볼 만하다. 그 기조는 아직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하긴 그 유동훈 본부장 아까 그 방송 녹화를 좀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의 그 재정 그 부채, 네. 국가 부채 네. 이게 GDP의 128% 네. 뭐 이렇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이자 많이 못 올린다. 네. 왜냐면 국가의 재정 부담이 되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그 제가 이번 주 읽었었던 리포트 중에 한 군데에서는 지금 7번 인상 전망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한 4-5번이 적절할 것 같다. 그러게 나온 거죠. 김여희 교수님도 그런 비슷한 얘기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끝까지 시장에다가 못한다. 네, 시장에다가 겁을 확 줘서 자산 가격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주고 상황 보면서 올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7번 오르면 1.5%면 이거는 과거에 미국이 한 2년에 걸쳐서 했던 거를 지금 한 번에 거의 1년도 안 돼서 다 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상반기에 그 올해 7번이면 사실 지금 25bp씩으로 하면 상반기에 5번 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반기에 거의 대부분을 상반기에 올린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자산 가격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 너무 급격한 거에. 근데 기본적으로 전제적으로 깔려 있는 거는 금리 인상은 경기에 버틸 수 있으니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바뀐 게 없거든요. 네, 그런 거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재료는 일단은 시장에서는 점점 희미해질 재료. 다만 현재로서는 갑자기 뭐 예상이 없던 75bp를 한다던가 한 번에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10%로 그렇죠. 갑자기 지표가 그렇게 나온다던가 그랬을 경우인데 지금 어쨌든간 인플레는 뭐 지금 관련 주식들도 막 불을 뿜고 있지만 어쨌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전쟁 리스크가 잦아들면서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유가도 좀 떨어지면서 잦아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 기간에 그 변동성에 시장에 적응하는 기간이 뭐 한 4월 정도까지라고 본다라고 하면 4월 중순에서 이제 4월 말 지나고 나면 이제 1분기 실적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1분기 실적이 일단은 지금 눈높이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들의 예상치대로 일정 부 수준만 맞춰준다면 그러면 지금 예상 눈높이는 하반기부터 개선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1분기가 어느 정도 맞았으면 하반기, 2분기, 3분기, 4분기 뒤로 갈수록 실적이 개선되면 조금 더 지를 수 있는 뭔가 큰 돈들이 지를 수 있는 그리고 외국인들이 결국은 지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조성이 되겠죠. 그렇게 해야. 그러려면 시간이 아직은 좀 더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때 틈새로는 결국은 종목이 될 수밖에 지금 없는 모멘텀 공백 구간이잖아요.
그 종목 장세 이야기 아니 김영익 교수님도 네. 종목 장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분이 이렇게 좀 거시적인 이야기 하던 분인데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뭐죠 이 금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네. 못 올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현재 시점으로는 투자할 만하다 네. 이렇게 보는 네.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건 종목 장세 그럼 어떻게 지수 관련주이긴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 쫙 올랐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인텔 파운드리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나 봐요. 네. 이게 결국 또 삼성전자에는 악재가 되는 거 그렇죠. 아니냐. 맞습니다. 파운드리 쪽에서의 네. 이 시장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그게 보니까 네. 삼성전자의 악재로 되면 역시 소부장 쪽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네, 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소부장도 종목에 따라서 좀 갈렸어요. 그러니까 TSMC 쪽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조금 DB하이텍은 오히려 음봉이 났고요.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 이런 거 가볼까요? 오사트 업체죠. 반도체 또 3%인데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익률은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모든 종목들을 다 보진 않았지만 지금 소부장도 소부장대로 다 완전히 갈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위시한 삼성전자 관련 반도체 섹터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대신에 트레이딩 구간은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반도체에서도 올해 파운드리 쪽에서 분명히 먹을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장 역할, 지금 주도 섹터 역할은 아직은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지금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갈 건 아니고 저도 좀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대신에 소부장은 제가 올해 5가지 테마 중에 이제 소부장, 파운드리하고 소부장이 같이 묶어서 말씀드렸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올 상반기는 아니더라도 하반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러려면 전제 조건은 전자의 우리 성자님한테 외국인들이 좀 와줘야 돼요. 그게 선결 조건이 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업황이 좋아질 거다라는 지금 기대는 잔뜩 있습니다. 네, 낸드 가격, 디램 가격 올랐을 때.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이 반도체가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 대형 반도체가 2개가 빠졌다는 거는 일단은 이유가 있으니까 빠졌겠죠. 네, 뭔지는 몰라도. 이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오늘 제가 이 생각도 드는 게 뭐냐면 미국이 그동안 반도체를 안 해서 못해서 안 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지 능력이 있으나 네. 제조업 자체에 대한 그 비전이 없다 보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생각해봤더니 이제 바이든 정부도 계속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코멘트 하잖아요. 그걸 봤을 때 외국인들의 시각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옛날부터 바라봤던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네. 근데 뭐 당장은 뭐 그런 변화는 없겠지만 뭐 삼성전자도 엄청난 노력 당연히 하고 있겠지만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다. 그 부분은 항상 무조건적으로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하면 성공한다에 대한 시각은 조금 이제 물러나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가가 보여준 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올해 만약에 이제 반도체 쪽이 한다 그러면 이제 소부장 쪽으로 좀 집중을 하자. 작은 맞습니다.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네,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종목들은 나중에 한번 저도 좀 이제 좋아 보이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뭐 유니셈이나 월덱스나 그다음에 DB 하이텍 뭐 이런 쪽이 좀 더 좋아 보여서 당장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계속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이라서 근데 뭐 종목들이 여전히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현대차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현대차 정말 주식 들고 마음고생 1년 이상 하신 분들이 부지기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로봇 세대에서 계속 이제 성장 동력으로 이야기를 이제 현대차가 끄집어내고 있는데 이거 근데 의지가 그렇게 강하냐? 그리고 믿을 수 있냐? 그리고 그만큼 실적이 나오고 있냐? 그죠?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UAM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전 항공 모빌리티, 도심항공. 근데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물은 없거든요. 그렇죠. 아직 없죠. 다 말 그대로 기대감으로만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이기도 하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제 실적을 내는 종목들도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종목장 중에 하나죠. 네, 대표적으로 현대차 이제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다 대기업 국내 이제 대기업들이 다 달려드는 거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로봇이 커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단순 작업들은 로봇이 일정 부분 많이 성장이 돼 있고 오늘 상한가 간 것 중에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오랫동안 지켜봤고 최근에 조금 이제 친구들한테만 추천했던 종목이기도 했었는데 이게 뭐로 연결되면 로봇이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제 RS 오토메이션이 오늘 상한가를 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뭐냐면 결국은 뭐 오늘 이제 공급계약 공시도 나왔지만 시장이 안 좋으면 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파는 재료로 인식하는데 그렇죠. 시장이 종목장이다 보니까 그냥 수급으로 밀어붙여 상을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로봇 테마들이 결국 지금 일정 부분 안에서 놀고 있고요. 오늘 신고가 가는 종목들을 보면 지금 현대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그다음에 LG전자가 투자하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종목 섹터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지금 해볼 만한 섹터들을 생각나는 것만 대략적으로 적었는데도 벌써 한 10개 돼요. 되게 많아요. 지금 할 만한 게. 근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돈들이 이제 계속 뺑뺑 도는 게 로봇주거든요. 근데 로봇주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로봇만 쳐도 로봇으로 시작하는 종목이 벌써 3개 있고 보시면 로보스타 로보티즈 있고 그다음에 에브리봇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고가 체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되게 많이 떠요. 이거 말고 네, 신고가를 보면 오늘 보면 이게 오늘 돈이 들어왔던 종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가 있습니다. 유진 로봇 오늘 신고가 갔고요. 네, 신고 갔고 그다음에 휴림 로봇 얘도 오늘 신고가를 갔습니다. 예, 오늘 거의 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갔잖아요. 근데 최근에 오늘은 이게 또 되게 굉장히 쓴 모습이었지만 로보도 일단 얘가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에브리봇도 지금 그 흐름이 강한 것 같고 그다음에 티로보틱스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로보스타도 지금 흐름이 나쁜 흐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들이 어쨌든 간에 뭐 시장에서 돈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사시기는 어려운 종목일 겁니다. 왜냐하면 뭐 적자거나 이제 겨우 조금 영업이익 조금 내는 정도, 턴어라운드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당장이야 돈이 좀 들어가서 이제 시세는 내고 있지만 테마도 타고 삼성전자가 4월달에 로봇도 출시하는 모멘텀도 있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꺾여졌을 때 분명히 꺾이는 날이 오겠죠. 꺾이는 날이 오고 분명히 이제 쉬는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들어간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 고생할 수 있는 섹터는 맞아요. 예. 제가 2차 전지 한 5년 고생했던 것처럼. 예. 왜냐면 2차 전지도 2013년, 14년도에 처음 2차 전지 나오고 당장 전기차가 굴러갈 것처럼 엄청 희망에 쌓였다가 실제로 전기차를 우리가 실상생활에서 봤던 건 2018년이나 돼야 가기 시작했거든요. 17년, 18년. 그러니까 주가는 그동안 되게 재미없었어요. 삼성 SDI 그렇죠. 한 몇 년 봐보세요. 한 최근 2, 3년 동안 많이 올랐지 2012년, 13년부터는 되게 재미없어요. 그때 잠깐 반짝 한 50% 올랐다가 그 이후로 되게 별 재미없거든요. 로봇주도 지금 당장은 뭔가 엄청나게 당장 현실화되고 로봇이 막 실현화될 것 같지만 다만 사이클은 좀 빨라질 것 같아요. 기술의 발전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대신에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빠졌을 경우에는 되게 고생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말로 이제 언제든지 뒤돌아보지 말고 매도 신호가 나오면 떠나야 될 섹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계속 고령화되고 인구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로봇 생산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보조제로서 네, 자연스럽게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당장 엄청 좋지만 막 거래량에서 고점도 대량 거래도 터지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엄청 그 희망에 대한 논리들이 갑자기 뒤바뀔 때가 올 겁니다. 언제든 사라지고 그때가 물리시더라도 잘 탈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해볼 만한 섹터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생각과 다르게 그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네. 밀리는 순간 네.
그때는 일단 뒤돌지 아, 말고 그거 당연하죠. 예, 예. 내가 약간 마이너스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네. 빠져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 논리가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메타버스 불과 몇 개월 그렇죠. 전만 해도 네. NFT 관련해서 얼마나 이만 열광적이었어.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지금 돌아보면 참 웃긴데 그때는 언카운터블. 그렇죠. 그때 그랬죠. 이익이 네. 얼마일지 매출이 얼마일지 우리 예상할 수 없어. 그게 없었죠. 매력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랬거든. 엄청난 당장 우리가 메타버스부터 시작해서 막 유튜브에 엄청난 글도 영상도 많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국면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친정부에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엄청난 더 강력한 모멘텀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반등이 나오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로봇도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단기적인 한 1년 정도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표 종목장을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수급을 그렇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주에 우리나라 종목장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눈으로 확인했고 뭘 것 같아요? 뭐를 말하려고 할까요? 오늘 대본에도 없습니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글쎄요. 이 얘기를 어제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작가님한테 전달을 못해가지고 했는데 방금 생각났어요. 얘기해봐요. 네. 뭔가 회심의 오늘 일격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지네.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종목들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없었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나 반도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거라고 봅니다. 이 섹터가 없었다면 뭐예요? 정시테마죠. 네, 이거 빼놓을 수 없어요. 지금 뭐 안랩이니 뭐 네. 엄청 근데 많았죠. 안랩에서 제가 예전에 카카오 설명했을 때 그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안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 다른 방송에 가서도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안랩을 보면 그제서부터 좀 많이 밀리기 시작했죠. 안랩 차트만 보면 사실 이분이 대통령 된 것 같죠. 근데 어쨌든 주가는 올라왔죠. 올라왔고 이제 보이실 겁니다. 주가가 폭등한 이후에 시가총액 작은 주식도 아닌데 요 이제 대량 거래 음봉 보이실 거예요. 대량 거래 보이실 거고 근데 이게 뭐 사실 단기간 생각하면 이제 한 더블 정도 갔다가 나오는 거라서 이제 뭐 사실 다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보면 이게 너무 많은데 자 저는 뭘 보고 조심해야 되냐고 생각했냐면 이거를 봤었어요. 이게 뭐냐면 7,300억 정도가 대량 거래가 터졌거든요. 네, 대량 이제 양봉이죠. 네. 양봉에다 대량 거래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날부터는 이제 진짜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7,300억 대량 거래는 안랩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아. 물론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면 대량 거래 대금도 많이 올라올 거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지만 10여 년 전에 있었던 거래 대금을 넘어섰죠. 보시면 이때가. 그래서 이건 되게 위험한 더군다나 뭐 이게 뭐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완전히 테마. 정치적인 이슈로 국무총리에 대한 이제 가능성 이런 이슈로 올랐는데 어제 바로 기사가 나오면서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 관련 기사가 그렇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완전히 꼬꾸라졌는데 그 기사가 아니더라도 이 주식은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안랩뿐만 아니라 전형적으로 테마주 매매할 때 되게 유익 있게 봐야 하는 정말 고점 매도 신호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분할 매도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는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는 거래량을 보고 이제 올라갈 때는 거래 대금을 봐야 되는데 거래 대금이 아무리 양봉이었어도 역사적인 거래 대금이 나왔고 왜 여기서 이 다음날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이제 다음날 갭상승 나오면 무조건 분할 매도다. 그렇죠. 근데 다음날 갭상승이 이날 한 3% 시가가에서 나왔고 쭉 밀어붙였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부터 이제 팔고 쭉 내려. 그걸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일정 부분 이제 워낙에 상승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 떨어지면 또 리바운딩하는 매매 나올 거예요. 리바운딩하는 상승폭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잘 엑시트를 하고 단기 매매 정도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물려 있는 분이라면. 네. 그리고 그러지 않은 분이라면 굳이 저 위험한 곳에 그렇죠. 지금 네. 뭐하러 들어가겠어요? 선수들 영역에 그렇죠. 들어갔어요. 선수의 영역이지 이건. 근데 정말 웃긴 게 어제 방송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아니 국무총리가 된다 한들 여기 회사에 특혜 줄 수 있겠냐고 그렇죠. 지금 세상에 오히려, 네. 오히려
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신탁 백지화 그렇죠. 해야지. 네, 그렇죠. 좀 그런 상태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데 참 그래서 시장은 비합리적인 거. 그죠. 그래서 제가 왜 안랩 이야기 정치 테마주를 하다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냐면 그거 외에도 오늘 주식들이 그러니까 어제의 주가 흐름을 보면 안랩 3분봉이랑 코스피 코스닥 3분봉이랑 정확하게 데칼코만입니다. 이게 그 말이 뭐냐면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이런 주식의 그 거래대금이 저 정도 터졌다는 거는 일단은 정치 테마주는 투기성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투기적인 성격이 짙은 자금들은 제약바이오에도 많이 좀 약간 섞여 있는 구간들인데 정치 테마주가 시장의 코스닥 부분의 일정 부분의 수급을 다 가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흐름이 뭐냐면 이제 정치 테마주가 죽으니까 이 수급들이 빠져나오면서 다른 정상적인 주식들로 좀 퍼져나가는 온기가 갔던 거죠. 그래서 정치 테마주가 죽어야 안랩이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안랩이 죽어야 다른 주식들이 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정확히 그렇게 나왔고 이제 돈이 골고루 가야지. 골고루 가야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정치 테마주가 좀 수급을 블랙홀이었던 정치 테마주가 좀 죽어줘야 다른 종목이 삽니다. 그게 1번이고 근데 오늘 안랩이 오늘도 빠졌지만 다른 정치 테마주는 또 뛰었어요. 네, 아직 그게 시장이 끝나지는 않았다. 네, 지금 정치 테마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용한 대선 시즌은 처음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대선이 끝나니까 더 활기를 치고 난리를 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일정 부분 어쩔 수 없이 코스닥 안에서의 그 파이들, 그러니까 반도체, 그러니까 큰 틀의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정치 테마주 이게 막 계속 수급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수급을 가져가는 부분들. 대신에 가장 지분을 크게 가져갈 수 있었던 안랩의 하락은 조금 지금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해볼만해졌다라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마 또 안랩이 기술적 반등이 또 나오는 구간 들어가면 분명히 이걸 한번 쪼개보면 굳이 쪼개본다라고 하면 이제 3등 분선이나 4등 분선 매매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가 3등 분선 하면 12만 원 정도고요. 4등 분선 하면 이제 4등 분선 깼으니까 뭐 여기 언저리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떨어지면 매매를 해볼 만한 구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반등 나올 때 또 시장 수급은 또 일정 부분 또 재미없게 흘러가는 아무 대외 악재가 없어도 그러니까 요게 다시 뛰면 다른 주식들은 또 재미없어진다.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리고 다른 정치 테마주도 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테마주를 매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주식들의 동향 이것을 감을 잡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의 어쩔 수 없는 특징이에요. 어쩔 수 없는 특징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크게 반등했어요. 네. 이게 뭔가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그 코스피 입에 들어가고 일시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은 저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봅니다. 일시적인? 네. 뭔가 지금은 뭐 언제든지 반등 나올 수도 있는 국면이었고 뭐 지금 신규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비싸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1조 오늘 한 7% 올라서 1조가 됐는데요. 아니 100조가 됐는데요. 100조에 1조 영업이익이면 비싼 건 어쩔 수 없고 언제든지 뭐 주가는 또 한번 하락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서 아직까지는 뭔가 모르겠습니다. 뭐 한 몇 년 본다라고는 모르겠는데 지금 관에서는 굳이 트레이딩 정도로만 저는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2차 전지 모두 다 저는. 2차 전지 전체 소재 주고 뭐고 장비 주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긍정적으로 안 보네요. 그러니까 이미 그 이유는 지난번에 작년에 났잖아요. 대지세가 작년에 대지세가 났으니 2년에 걸쳐 났기 때문에 올해 새로운 주도주가 지금 나오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기판 지금 보여요? 주도주? 아직 안 보여. 네. 그러니까 지금 심텍 같은 게 지금 형성해서 가고 있죠. PCB 쪽. 네. 기판 쪽이 이제 한 반년에 걸쳐서 지금 이제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뭐 전혀 거래량이 오히려 줄고 있잖아요. 네. 거래량 줄고 있고 주가는 신고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리오프닝 쪽도 어느 정도 가지고 가고 이제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주도주 경쟁들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이제 심텍이나 해성DS나 뭐 오늘 해성DS, 심텍, 대덕전자 이런 뭐 코리아 서키트 이런 쪽 보면 신고가를 내고 있고 그래서 뭐 이제 각도가 확 가팔라질 때가 올 겁니다. 마지막 이제 클라이막스 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리 먹기 시세가 올 건데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데는 여기인 거죠. 예. 지금은 계속 상승을 즐기자. 네, 이거는 뭐 당연히 PCB 쪽 가지고 있으면 역시 이것도 대량 거래량 당연하죠. 터질 때 네, 매도하자. 또는 갭상승 나오면 조심하자. 아, 갭상승 나오면. 네. 그러니까 갭상승 나오는 순간 주의 깊게 보다가 그죠. 거기에서 거래량이 터진다. 네. 그러면 그냥 그죠. 매도하자. 그러면 뭐 얄짤 없이 저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략적으로 적어봤는데,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우주항공으로 완전히 가고 있죠. 참, 네, 요거 또 하나 말씀드렸던 건데, 한국항공우주. 제가 5개 찍은 게 뭐였냐면, 로봇, 우주항공, 파운드리, 자율주행, 폴더블. 5개였는데, 지금 일단 로봇이랑 우주항공은 상반기에 일단은 주도 섹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보면, 지금 일단 신고가 영역에 완전 들어왔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일단은 계속 이제 신고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인텔리안테크 어떻게 됐나요? 인텔리안테크도 이제 장기 저항들 이제 뚫어내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LIG 넥스원도 이제 신고가 영역에 있고, 근데 대신에 신고가 영역에 있지만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팔지 않은 거예요. 그냥 버텨볼만 하거나 신규로 사봐도 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대신에 다른 반도체 말씀드렸고, 폴더블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애들은 아직 뭐 모멘텀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갈 수는 있지만 아직 뭔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확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제가 다크호스로 제약바이오 섹터를 말씀드렸는데 종목마다 지금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됐죠. 그렇죠.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또 됐죠. 마찬가지로 오르더라고요. 지금 보면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시세를 냈고요. 그렇죠.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엄청난 거래 대금을 동반했기 때문에 이제 불안하다. 불안한 이제 슬슬 이제 꼭지 아니냐를 이제 한번 고민해 봐야죠. 왜냐하면 바닥에서 3배 이상 올랐고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고 코로나 치료제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일동제약하면 자꾸 그 광고가 생각나가지고 일동제약 무슨 광고가 있죠? 그 이제 트로트 가수가 나와서 하는 거 있을 거예요. 분명히 보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거만 생각나는데 일단 지금 그걸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고. 뭐 그에 반해 다른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봐볼까요? 사이언스도 지금 뭐 이런 종목들은 계속 빌빌거리고 있고 ABL 바이오도 지금 흐름이 뭐 썩 좋지는 그러니까 바이오하고 제약하고 약간 좀 다르죠. 다른 거 성격은 같아요. 좀 다르죠. 네. 네. 매출과 실적이 확실히 보정이 되는 제약주가 지금 좋은 그렇죠.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실적냈던 SK 바이오팜도 다시 9만 원대를 회복해서 이제 뭐 아직은 장기 저항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는 한데 한번 충분히 올해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는 영역이 아직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크호스로 지목했던 것처럼 델롬들은 분명히 되기는 할 거예요. 일동제약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건데 아직까지는 뭔가 마음에 놓고 지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 거죠. 이번 주에 매지온이 오늘 2건이나 사고를 쳤죠. 일단은 매지온이라고. 매지온? 무슨 사고가 났죠? 매지온이 하나는 이게 이날 점하 한번 갔었고요. 와, 네, 한가 갔었고 오늘은 또 유대나필 권리 반환 내용이 나오는 바람에 장중에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이제 이런 뭔가 분위기 형성을 좀 해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저도 작년 한 10월부터 제약바이오 섹터 올해 해볼만 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좀 일찍을 봤는지 아직까지는 뭔가 제약바이오 섹터에 전체적으로 뭔가 확 지르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로봇이랑 우주항공하고 기판 정도는 계속 신고가 랠리를 즐겨도 되고 매매도 해봐도 되는 섹터라고 보고 폴더블, 뭐 세경 하이테크나 지금 파인테크닉스는 또 흐름 좋거든요. 이게 보시면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 영역에 있는데 거래량도 확 줄어 있어요. 그러니까 폴더블이 딱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폴더블이 되는 놈들도 되고 안 되는 애들도 충분히 사볼 만한 자리에 있고 대신에 지금 자율주행이나 제약바이오나 이런 쪽은 조금 재미는 없고 이제 이 과정에서 계속 뺑뺑이 도는 거죠. 그 외에도 이번에 신정부 수혜될 수 있는 건설, 이번에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소건설사들, 뭐 토건 뭐 들어있는 뭐 지방 건설사들 흐름이 좋고 그다음에 조선주들. 조선주 이번에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LNG에 대한 수요 늘 거다라고 그렇죠. 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현대, 미포조선 뭐 이런 거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초대형주들 대비해서 이미 장기 평선을 뚫고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언제든지 갈 수 있죠. 삼성, 중공업은 아직은 적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 하락은 멈춘 느낌이고
기자재 중에 제가 한국화본 말씀드렸던 한국화본은 일단 흐름이 더 제일 좋은 흐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조선도 언제든지 한번 대회 해외에서 좀 좋은 소식,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뭐 수주 소식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면 언제든지 양봉만 하나 내버리면 완전 그냥 투더 문으로 갈 수 있는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지금 포텐셜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수급 정황상 좀 이렇게 뺑뺑이 돌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거 보면 로봇, 우주항공,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 기판, 폴더블, 자율주행, 건설, 조선 그리고 이번에 원전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다 종목이 계속 뺑뺑뺑뺑 돌아요. 근데 어떻게 도냐면 돌았을 때 급등했을 때 따라 들어가면 물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나서 미리 가서 네. 기다려야 돼요. 지금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렸을 때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대신에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는 전제 조건 하에 기다렸다가 내 턴이 올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들 턴이 오고 있으면 그때 오면 한번 팔고 그런 식으로의 그 종목장 대응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풍차 돌리기 매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4-5개 섹터별로 쫙 깔아놓고 올라가는 거는 좀 팔았다가 좀 떨어져 있는 거 사고 예, 그런 장세가 당분간은 한 4월 중순 정도까지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경험이 많지 않은 주인이분들,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 네.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런 전제하에 뭐 조금 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그냥 배운다, 그렇죠. 네, 그렇죠. 연습한다 이런 그러니까 개념으로 지금 또 보셔야 보면 될것 또 같아요. 종목을 안 하기에도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급등하는 종목도 나오고 있고 나오니까. 하니까. 근데 또 대형주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시세는 또 안 주고 시원시원하게 장점이 오르지 않는 시장이니까 이제 수급적인 여건이나 전반적인 여건을 봤을 때 최근에 코스피하고 코스닥 영업이익률 추이 보니까 코스닥이 훨씬 더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코스닥이 외국인들이 조금 더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내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예, 그 이제 자산군의 타이밍도 그렇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장 대응이 당분간은 될 것 같다. 당장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이 더 셀지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대신에 가능성 있는 것들 신고가 영역에 있지만 거래량을 숨죽이고 마치 내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이게 제 오늘의 마지막 덜어른 관심 종목, 관심 가질 만한 곳이 있다면 이거에 대한 대답이. 너무 이게 뭘까?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래서 이제 종목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 하나가 파인테크닉스 이런 것들입니다. 네, 이거 보시면 대량 거래 이후에 주가는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지만 거래량 죽어 있잖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신고가의 가능성들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횡보한다는 거는 누군가가 계속 받치면서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사고 있는데 주가 거래량은 줄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팔 사람은 다 팔았고 대신에 조금만 사주면 위쪽 탄력성은 훨씬 높은 거죠. 이런 종목들이 아주 좋은 거래량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의류주도 요즘에 최근에 좋거든요. 한세실업 봐볼까요? 한세실업도 그렇고 이것보다 신성통상이 좀 더 좋은 이건 소형주라서 이건 6천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모양이 비슷할 겁니다. 대량 거래 있고 종목은 횡보하는데 거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최근에 이거는 이제 종목은 보지 마시고요. 거래량하고 주가 흐름만 봤을 때 아진엑스텍이었나? 요런 게 오늘 이제 윗골이 달렸네요. 제가 오늘 종가를 못 보고 나왔던 종목인데 이제 요런 게 이제 밀릴 때 거래량은 거의 말랐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마 김정수 저자님도 좋아하실 만한 종목일 겁니다. 이 장대 양봉 거래 안에서 분할 매수 해가지고 올라오면 정리하고 요런 종목 이렇게 매매하는 거 요런 종목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되는 게 왜냐하면 그동안 개별주들이 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나 이평선의 위치는 다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작년 10월부터 올해 한 상반 1월 정도까지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기 전까지 종목별로 뭔가 왕창 확 거래량 대량 거래 있는 것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전쟁 나고 하면서 그냥 훅 밀려서 그냥 숨 마시고 있는 종목들 되게 많아요. 그 대표적이었던 게 중소건설사들인데 이제 그게 트리거를 만난 거죠. 계룡건설이었나요? 네, 이런 것들. 맞네요. 네. 계룡건설에서 보면 여기 대량 거래 나오고 내려올 때는 주가 거래량이 별로 없다가 모멘텀 트리거 만나니까 하죠. 근데 얘네들 뭐 PBR이나 PL을 봤을 때 보니까 엄청 싸. 그러면 뭐 한번 해볼 만한 종목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패턴들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제가 중소형주들은 너무 이제 변동성도 심하고 많아서 말씀드리기 좀 열거하기 좀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을 잘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인탑스도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거 이것도 같은 패턴이죠. 예, 대량 거래 이후에 주가가 좀 밀리는데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해볼 만한 자리였는데 거기다가 이 로봇주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올라갔던 거는 진단 키트였지만 이제 올라갔을 때 로봇 이슈가 붙으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더군다나 올해 시가총액이 지금 이 정도 올라가지고 6천억인데 올해 엄청나게 많이 1,000억 정도 수익 영업이익 예상하면 이건 뭐 기술주가 PR이 5배, 6배밖에 안 되면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뭐 삼성전자 로봇 이슈까지 붙어 있으면 충분히 해볼만 하니까. 그래서 요런 거 잘 찾아보시면 그리고 그 중에서 너무 재무 엉망인 거 말고. 그렇죠. 왜냐면 사놓고도 밤잠 못 자고 그런 거 말고요. 불안해서. 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이런 종목을 사지 마시고요. 그 종목에 속한 섹터가 사람들도 다 좋다라고 인정하는 섹터인지 그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저 과거의 사를 쫙 다 봤을 때 그런 종목들도 되게 많이 하고 했는데 공통점은 뭐였냐면 섹터가 좋아요. 섹터가 돼야 돼요. 섹터. 왜냐면 사람들이 저기 오를 거야. 일단 관심이 있어야 그 가운데서 주도주가 뭘까, 덜 오른 게 뭘까 그렇죠. 그렇게 찾으면서 찾죠. 돈이 몰리거든. 그래야 2등주, 3등주를 사더라도 탈출할 기회를 주는데 너무 개별주를 사버리면 이게 나만 좋다고 생각하고 이거 거래량 있는데 기다리면 오르겠지 했는데 이게 그러다가 잘못하다 시간 여행할 수도 있어요. 기회비용 너무 많이 벌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가장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섹터하고 이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섹터인지랑 재무적인 요소는 한번 진짜 싼지 비싼지 비싸더라도 지금 성장주는 비쌀 때 사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계속해서 이제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이냐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5가지 섹터에 대해서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다뤄봤었고 그 가운데 흐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살펴봤는데 하여튼 답은 덜 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데 관심을 가질 만한데 안 오른, 덜 오른 그런 곳에 가서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히 순서가 그렇죠. 오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순서는 올 것 같아요. 네, 기다리시면. 알겠습니다. 근데 왜 처음에 시작할 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 주식시장, 미국 시장 급등해서 한국 시장이 많이 오를까 했는데 오르려면 대형주가 올라야 되는데 역시 중소형주다. 저는 약간 대형주는 별로 안 좋다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 저도 사실 오르기는 바랬지만 제가 뱉은 말로 하려면 조금 지수가 재미없어야 되는데 했는데 역시나 아직까지는 대형주 매기가 아직 살아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다 말씀드렸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빨리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그거에 대한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까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희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다 잊으시고 편안한 주말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보내시고 에너지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날 12시 장중 라이브 때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다 보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네, 정말 우리 8로 머니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유를 보면은 이 투자와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신 고수분들을 모시는 게 아닌가 여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스윙 매매 정말 여러 형태의 투자법들이 있는데 투자자분들의 성향 그리고 시장의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투자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22년 1월 달과 2월 달 시장 정말 많이 무서웠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텐데요. 이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요.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노하우들을 차분하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815
머니톡에서는 8.15 캠퍼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이 그 투자와 관련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기획을 했고요. 첫 번째로 김정수 저자님을 모시고 단기 투자와 관련된 여러 노하우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요. 원래 목표였던 1,000분 가까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염승환 이사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이제 변동성이 정말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펀더멘털, 기업의 펀더멘털과 그다음에 그 산업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주식을 선택할 수 있을지 차분하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코로나 방역 해제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있고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코로나 방역 해제 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정말 주식이 많이 오른 섹터, 그다음에 종목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이 이후의 세상이 왔을 때 또 올라갈 어떤 종목이나 섹터 다르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코로나 어쨌든 이제 방역이 해제되면서 이제 비정상이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정상화되는데 그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좋아지는 산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정상화가 오히려 불편한 그런 업종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큰 바람의 방향을 보고 좀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몸을 내가 역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이 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방향에 가장 맞는 업종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이제 리오프닝이죠. 리오프닝 중에서도 이제 해외 여행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섹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재 돈도 벌고 있고 특히 리오프닝 돼서 더 잘 벌 수 있는 그런 뭐 백화점이나 편의점 같은 그런 이제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내주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정상화하면 또 생각나는 게 이제 반도체가 지금 뭐든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방역 해제가 되고 생산이 정상화되면은 반도체 공급도 정상화되면서 차량 생산도 정상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역발상의 또 개념일 수 있는데 지금 좋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는 앞으로가 좋아질 걸 미리 선점을 해서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더 약하면 약할수록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또 업종이 저는 좀 자동차 업종이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도 지금 좋다가 아니라 향후에 정상화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든지 지금 당장 좋은 거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항상 실수하게 되고 비싸게 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악인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싼 거예요. 근데 다만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죠. 그 상승하는 과정 동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수많은 이렇게 뭐 주식 투자 대가나 이런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인내를 하고 나서 큰 자산을 쌓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로 어떤 산업이 또 성장할지 매일매일 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안 좋아지면서 정상화되면서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실력이 네.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좀 편하게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종목을 직접 찾아내고 그게 성장할 산업인지 혹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미사님도 준비하고 있는 강의에서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잡는 네. 법에 대해서 집중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많은 분들이 대부분 실패도 하고 그런 이유가 이제 뭘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본인이 안 해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이 던져다 준 그냥 어떤 정답지 가지고 내가 그냥 그대로 따라했을 때 그 성과가 나중에 보면요. 5년, 10년 지났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주식 투자 마찬가지예요. 누가 정말 잘 맞히는 분이 어떤 기업을 던져줘서 내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당장 성과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내 게 아니거든요. 내 실력이 아니라 잠깐 빌린 것 뿐이죠. 근데 당장 안 되더라도 나만의 어떤 원칙,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게 설사 1, 2년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하신 분들은 1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또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불로소득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진짜 공짜 정심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저는 소득을 좀 낼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정말 단순해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여러 이슈로 막 갑자기 급등도 했다가 급락도 해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결국 기업 가치에 수렴합니다. 그 기업 가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앞으로 계속 실적 좋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계속 잘 팔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을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쌌을 때, 내재 가치보다 할인됐을 때 사면 분명히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못하기도 하고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항상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주가에만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기업의 장기 가치를 알려면 결국엔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에서는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먼저 공부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업 분석을 할 때 기업을 발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도 좀 일부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있죠. 사업 구조. 아, 이 회사는 어떤 결정인자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딱 사업 보고서를 보는 순간, 아, 이 회사는 DRAM 수요가 늘면 좋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기업들은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주가의 키팩트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그런 어떤 이제 모멘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이제 분석을 좀 해보고, 그게 이제 끝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결국에 이제 기업을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 기업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끊임없이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전자공시입니다. 전자공시를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 회사의 뭐 수주공시, 설비투자공시, 자기주식시 등, 아니면 내부자도 매수를 해요. 우리 회사 이 정도면 싼 것 같아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체크를 해놔야 돼요.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큐레이팅 한다 그러죠. 큐레이팅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저와 함께 좀 천천히, 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교육 시청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피드백에 좀 중점을 둬서 계속 많이 좀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 인터넷 강의로만 이제 제공을 해드렸을 때는 이제 수강생들의 이제 질문을 제가 바로 좀 캐치하고 풀어드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텍스트로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 라이브 시간을 좀 분기별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수강생분들 모시고 한번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뭐 채팅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질문 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증문즉답을 해서 피드백을 해줄 좀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성장주냐 투자주냐, 어떤 주식을 사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냐,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그 모든 것에 앞서는 게 가장 그 기업의 기본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회사인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 이거는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아마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공부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이번에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기본적인 실력을 키우는 가장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죠? 네, 제가 쓴 책인데요.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요거를 이제 선물로 준비했고요. 뭐 이 책을 가지고 또 같이 공부한다는 의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2년 주식시장은 2020년과 2021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 많은 분들이 하시죠. 그리고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번 올 초에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심리를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확 키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815 캠퍼스에 등록하시고 싶은 분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란, 그 다음에 댓글란에 보시면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